안녕하세요. 자기암시 공식. 첫째, 나에게는 뚜렷한 삶의 목표가 있으며 나에게 그것을 달성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며 이 자리에서 그것을 약속한다. 둘째, 나는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들이 언젠간 외부적인 행동으로 표출되어 눈앞에 현실로 나타날 것임을 알고 있다. 따라서 나는 날마다 30분씩 장차 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일에 내 생각을 집중시킬 것이며 그럼으로써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의 모습이 뚜렷이 그려지도록 할 것이다. 셋째, 나는 자기암시 원칙을 통해 마음속에 내재된 모든 욕망을 달성해줄 표현수단을 찾게 될 것임을 확신한다. 그러므로 나는 날마다 10분씩 나 자신에게 자신감을 갖도록 요구할 것이다. 넷째, 나는 내 삶의 주된 목표를 종이에 분명하게 적었으며 그것을 달성할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다섯째, 나는 어떠한 재산이나 지위도 진실과 정의에 기초하지 않으면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성공에 영향을 주지 않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힘과 나를 도와줄 다른 사람들의 힘을 나에게 끌어들임으로써 성공할 것이다. 또한 나는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할 의사가 있으므로 그들에게도 나를 위해 일하도록 설득할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부정적인 태도가 나에게 결코 성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키움으로써 내 속의 모든 증오와 시기, 부러움, 이기심과 냉소를 없앨 것이다. 나는 이 공식을 따르기로 서명하고 이것을 암기하며 신념 속에서 하루에 한 번씩 큰 소리로 읽을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점점 내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주어 나는 자신감 있고 성공적인 사람이 될 것이다. 성공 비결의 6단계. 제1단계, 자신이 벌고자 하는 금액을 한 푼도 어김없이 정확하게 머릿속에 주입시켜라. 막연히 돈을 많이 갖고 싶다라는 단순한 소망만으로는 절대로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 자신이 원하는 돈의 액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제2단계, 목표라는 돈을 벌기 위해 어떠한 대가를 치르거나 희생도 감내할 수 있는지 확실히 결정한다. 제3단계, 자신이 목표라는 금액의 돈을 정확히 언제 달성할 것인지 그 구체적인 날짜를 설정한다. 제4단계,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즉시 행동으로 옮긴다. 이때 실천 준비가 여의치 않아도 상관없다. 당장 계획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제5단계, 자신이 목표로 하는 정확한 금액, 구체적인 목표 달성 날짜, 목표 달성을 위해 기꺼이 감내할 수 있는 희생, 구체적인 실천 계획 등을 간결하고 명확한 글로 정리하여 항상 볼 수 있는 곳에 둔다. 제6단계, 그 메모를 매일 잠자리에 들기 직전과 아침에 일어난 직후 등 하루에 최소한 2번 이상 큰 소리로 읽으며 성공 의지를 불태운다. 자신의 꿈이 담긴 메모를 읽으며 자신이 설정한 목표가 이미 달성됐다고 생각해야 함은 물론이고 굳게 확신해야 한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위에 6단계에 기술된 모든 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제6단계 준수사항이 가장 중요하다. 사실 아직 목표라는 돈도 벌지 못했는데 이미 성취한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라. 이미 성취한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라. 예, 이미. 노래를 좀 불러보려고 해요. 노래를. 그래서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무슨 노래냐면 내 나라 내 결에. 내 나라 내 결에. 내 나라 내 결에 아십니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네, 기업 구성원이 9인 이하라면 무료로 사용. 요즘 유튜브가 광고를 2개씩 하고 있어요. 네.
잘 들으셨죠? 내 나라 내 결애라는 노래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AI 사피엔스도 얼른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친 욕심만 많아가지고 책만 잔뜩 쌓아놓고 MS 주가가 로켓처럼 치솟은 이유. 오픈 AI의 수혜를 가장 많이 입은 기업은 특이하게도 MS입니다. 2015년 샘 올트먼은 오픈 AI를 설립할 때 회사 정관에 비영리 법인임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챗 GPT를 개발하면서 비영리 법인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대규모 자본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다. 그래서 MS와 손을 잡았다. 마이크로소프트의 CEO 사티아 나델라는 일찌감치 샘 올트먼의 출중한 역량을 알아보고 오픈 AI 창업 초기부터 깊은 친분을 쌓았다고 한다. MS 역시 사내에서 생성형 AI 개발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었지만 오픈 AI와의 협업에도 지극한 정성을 기울였는데 마침내 22년 오픈 AI에 10조 원 이상을 투자하면서 지분을 확보하고 심지어 비영리 법인이던 이 회사를 영리 법인으로 전환시켰다. 물론 투자 금액의 100배 이상의 초과 이익은 금지한다는 조항을 넣기는 했다. 그런데 10조 원을 투자했으니 무려 1000조 원까지는 이익이 보장된 셈이다. 사실상은 거의 완전한 영리 법인이 된 셈이다. 협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일사천리로 일이 추진되었다. MS의 모든 솔루션에 챗 GPT가 탑재되기 시작했다. 부조종사라는 뜻의 코파일럿이라는 이름의 서비스가 파워포인트, 엑셀, 아웃룩, 팀즈 등 거의 모든 MS 소프트웨어에 들어가 엄청난 혁신을 만들어냈다. 인기 없던 MS의 검색 서비스 빙에도 챗 GPT가 검색 서비스가 추가되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 이렇게 되니 MS의 주가도 로켓처럼 치솟기 시작했다. 2024년 1월에는 3조 달러를 넘어 드디어 1위인 애플을 제치고 세계 1위에 올라섰다. 이후로 애플과 MS는 1, 2위를 다투며 계속 성장 중이다. 3월에는 MS가 4천조 원을 넘어서며 애플을 확실히 제친 분위기이다. 코파일럿 서비스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체크해보자. 많은 사람이 파워포인트로 멋지고 세련된 슬라이드를 만들고 싶어 한다. 그런데 그러느라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건 큰 낭비다. 이제는 그냥 프롬프트에 어떤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만들어 달라고 얘기만 잘하면 된다. 유튜브에는 이미 코파일럿 활용 사례를 보여주는 콘텐츠가 수백 개도 넘는다. 딸의 졸업 파티 계획을 담은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코파일럿이 자동으로 생성해 주는 걸 보면 정말 눈이 돌아갈 지경이다. 영업자료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척척 만들어낸다. 아웃룩으로는 이 메일도 알아서 작성해준다. 대충 써놓고 파일럿에게 정중하게, 오피셜하게, 재미있게 등 마음대로 수정을 주문할 수 있다. 심지어 이 결과물들이 서로 연동도 된다. 우리 딸 졸업 파티를 위한 파워포인트 파일을 만들게 한 다음 아웃룩으로 메일 작성을 시킨다. 파티에 초대할 사람들에게 보낼 이메일을 써줘. 당연히 써준다. 너무 딱딱해. 유머를 섞어서 좀 부드럽게 해줘. 그렇게 해준다. 파티 준비물 목록은 물론이고 예산도 작성해준다. 계산하려면 역시 엑셀이 편리하다. 엑셀이 도와준다. 프로그램들끼리 서로 정보를 공유하기에 가능한 서비스이다. MS 팀즈 덕분에 회의나 수업 방식도 달라졌다. 코파일럿은 팀즈에서 무려 26개국 언어를 동시 번역해준다. 얼마 전 성균관대에서 팀즈의 코파일럿을 이용한 국제어 수업 데모를 실시간으로 학생들에게 보여준 적이 있는데 모두 입이 떡 벌어졌다. 팀즈에서 교수가 한국어로 강의를 시작했다. 접속한 학생들은 베트남, 중국, 캐나다 학생들이었는데 그들의 대화창에는 자기들이 선택한 모국어로 번역된 내용이 표시되었다. 실시간으로 한국어 강의를 자기들 모국어로 볼 수 있고 모든 텍스트가 저장된다. 그뿐 아니라 요약도 해주고 심지어 저장된 내용에 대해 질문하면 답변도 해준다. 이제 국제어 수업은 코파일럿만 잘 활용하면
그간 교수와 학생들이 겪었던 어려운 문제들이 한 번에 해결되는 셈이다. 이걸 안 쓸 이유가 없다. 그뿐이 아니다. 코파일럿은 이제 음악도 만들어준다. 멋진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만들었다며 BGM 정도는 깔아줘야 한다. 챗 GPT 기반으로 제공되는 멀티 모달의 모든 기능을 통합해 프레젠테이션, 자료 작성, 이메일 작성, 팀즈를 이용한 회의록 작성 등 다양한 업무들이 통합되어 생산성이 대폭 향상된 것이다. 이런 걸 자유자재로 쓰는 학생들이 지금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 중이다. 그러니 MS 시가총액이 올라갈 만하지 않는가. MS는 그야말로 챗 GPT에 올라타 엄청난 혜택을 누리고 있는 셈이다. 자본과 인재를 빨아들이는 빅데이터들의 AI 전쟁. 자본과 인재를 빨아들이는 빅테크들의 AI 대전. 써있는 글씨도 똑바로 못 읽고 내 맘대로만 읽고 있습니다. 자본과 인재를 빨아들이는 빅테크들의 AI 대전. 가장 큰 충격을 받은 회사는 구글이다. 사실 트랜스포머는 생성형 AI 모델을 개발하고 2017년 논문으로 발표한 곳도 구글이고 업계에서도 세계 최고 기술은 구글이라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GPT-3에 해당되는 AI 엔진도 PALM이라고 해서 이미 개발해둔 상태였다. 그런데 챗 GPT가 그렇게 빨리 나올 줄은 예상을 못한 것이다. 챗 GPT 돌풍에 크게 놀란 구글은 23년 다급하게 바드라는 서비스를 발표했다. 처음 발표 당시 챗 GPT와 비교해서 성능이 크게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 바람에 주가가 폭락하기도 했지만 차츰 서비스 품질이 개선되면서 사용자가 늘었고 덕분에 시가총액도 2천조 원을 넘어 순항 중이다. 23년 12월에는 제미나이라는 새로운 LLM 서비스를 내놓았는데 언어에 대한 이해도가 처음으로 사람보다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아 기술력을 입증하기도 했다. 시장에서는 제미나이가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아무래도 챗 GPT에 비해 서비스 품질은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았다. 그래도 천재 엔지니어라는 제프 딘과 알파고 개발의 주역 허사비스가 손잡고 전력을 다해 서비스를 개선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기술력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것이라 예상한다. 전 세계 최고의 점유율을 자랑하는 구글 검색 서비스에 자연스럽게 추가할 수 있다는 점도 큰 매력이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회사는 일론 머스크가 새롭게 만든 X이다. 원래 일론 머스크는 샘 올트먼과 위기투합해 오픈 AI의 공동 창업자로 이름을 올렸었는데 올트먼이 MS와 손잡고 비영리 법인으로 전환하자 지분을 정리하고 빠져나와 독자적인 노선을 걷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스페이스X, 테슬라, 뉴럴링크 등을 성공적으로 키워낸 그의 실력을 감안할 때 어떤 서비스가 등장할지 기대가 된다. 서비스 이름은 그록으로 이미 정해졌다. 소설에 나오는 화성어라고 하니 그의 독특함이 이름에도 묻어나온다. 페이스북의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도 열성적이다. 그는 오픈소스 기반의 라마를 내놓았는데 다른 회사와 달리 모든 소스 코드를 공개하고 있다. 23년 8월에는 라마2를 내놓으면서 소스도 공개해 많은 스타트업들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코드 공개로 생태계를 넓히는 데 주력하겠다는 저커버그의 철학처럼 앞으로 라마2도 빠른 성장이 기대된다. 이미 개발 중인 라마3 역시 그의 성능이 GPT-4를 능가한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다른 모든 서비스가 유료화되고 있는 가운데 무료 배포를 공언하고 있어서 큰 인기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아마존도 질 수 없다. 아마존은 조금 독특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AWS 아마존 앱 서비스는 클라우드 서비스 세계 1위 업체인 만큼 모든 AI 서비스를 플랫폼에 올려두고 사용자에게 제공한다는 개념이다.
베드록이라는 플랫폼 위에 수많은 빅데이터들이 개발한 서비스는 물론이고 스타트업들이 만든 서비스까지 모두 올려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사실 전문화된 생성형 AI는 앞으로 수도 없이 출시될 게 분명하다. 이미 어마어마하게 많은 스타트업이 뛰어들고 있다. AWS, 아마존 웹 서비스가 이미 확보한 수많은 고객을 생각하면 아주 훌륭한 전략이다. 세계 1위 애플이 빠질 수 없다. 애플은 그래도 여전히 수동적인 편이다. 생성형 AI 서비스를 개발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애플 워치로부터 측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헬스 코치 서비스 쿼츠를 개발하겠다고 한다. 이걸로는 부족하다는 시장의 반응이 나오자 애플카 프로젝트를 중단했다. 게다가 구글의 제미나이를 아이폰에 탑재하겠다고까지 발표했다. 얼마나 절실한지를 보여준 것이다. 물론 엄청난 팬덤과 자금 능력을 감안할 때 다른 빅데이터들이 만만하게 볼 수 있는 상대가 결코 아니다. 아무튼 지금까지는 생성형 AI의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을 밝히고 있지 않아 MS와 달리 주가가 떨어진 것이 사실이다. 엔비디아도 발벗고 나섰다. 사실 생성형 AI 산업의 부상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본 건 AI 반도체 대표 기업 엔비디아이다. 생성형 AI를 개발하려면 엄청난 양의 데이터 학습이 필요한데 그만큼 학습의 속도가 중요하다. 엔비디아가 개발한 GPU가 바로 이 학습에 최적화된 프로세스이다. 일반 CPU에 비해 100배에서 1000배 빠른 속도를 자랑한다. 당연히 비싼 가격에도 날개 놓친 듯 팔려 나갔고 시가총액도 3천조 원을 훌쩍 뛰어넘어 세계 3위까지 올라섰다. 코스피 전체 시총보다 높은 6번째 기업이 되었다. 최근까지도 GPU는 돈을 줘도 못 사는 품귀 제품이다. 우리나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매출을 견인하는 GPU용 메모리 HBM도 덩달아 품귀 현상을 빚을 정도이다. 그러니 GPU 시스템은 하나에 1억 원이 훌쩍 넘는다. 수많은 기업들이 생성형 AI의 GPU 시스템을 쓰고 싶어 하니 당분간 돈을 쓸어 담을 일만 남은 것이다. 엔비디아는 하드웨어 판매를 통해 축적한 자금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엔비디아 AI 플랫폼을 만들어 기업들에게 제공하기 시작했다. 풍부한 하드웨어 파워를 활용해 슈퍼컴퓨터 이용 서비스, 생성형 AI 학습 서비스, 데이터 분석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생성형 AI 개발에 대한 엄청난 수요와 GPU의 압도적인 컴퓨팅 파워를 생각한다면 엔비디아의 경쟁력도 만만치가 않다. 거대 자본까지 축적되었으니 생성형 AI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GPU의 뒤를 이은 새로운 생성형 AI 전용 칩들이 쏙쏙 나오고 있어 경쟁은 치열할 것이다. 그러고 보니 석유기업 아람코와 투자기업 버크셔 해서웨이를 제외하면 시가총액 10위권 내 모든 기업이 AI 대전에 뛰어든 셈이다. 앞서 언급했듯 이 기업들에게는 이미 엄청난 자본들이 몰려있다. 거기다 이제는 중동의 석유 자본까지 군침을 흘리고 있다. 세계 최고의 인재들을 빨아들일 수 있는 실탄이 충분히 확보되었다는 것이다. 자본 투입 규모를 본다면 2024년부터는 생성형 AI 개발 전쟁에 세계 최고의 천재급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이 대거 몰릴 것이 불보듯 뻔하다. GPU 같은 값비싼 하드웨어 투자도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대 자본을 가진 기업이 유리한 싸움이다. 지금까지의 변화도 눈부신데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되면 또 얼마나 더 빨라질까? 일단 빅테크 기업들 사이에서 주도권 싸움이 벌어진 만큼 당분간은 엄청난 물량 투입과 속도 전쟁이 필연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심지어 자금이 말랐다는 스타트업도 생성형 AI 분야는 예외이다. 그래서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른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생성형 AI 생태계 보유 국가는 미국, 중국, 한국뿐. 우리나라도 생성형 AI 분야에서 주목받는 나라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 대표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는 이미 2005년 하이퍼클로바라는 생성형 AI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미국, 중국에 이어
전 세계 세 번째로 세상에 서비스를 내놓은 것이다. 그래서 생성형 AI 분야의 기업, 개발자, 교육 프로그램 등 충분한 생태계를 보유한 세계 3대 국가로 분류되기도 한다. 미국 시장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영국, 인도를 제외하면 자국어 기반의 서비스를 하는 나라는 미국, 중국, 한국 등 세 나라뿐이다. 생성형 AI는 대규모 데이터 학습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고유의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데이터 주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일본이나 유럽에서는 관련 분야 연구나 서비스 개발이 미미하다. 일본이나 유럽은 국민들의 디지털 활용도 활발하지 않고 고유의 플랫폼도 갖고 있지 않아 대규모 학습도 용이하지 않다. 최근 데이터 주권에 이어 AI 주권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그러고 보면 우리가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우리나라 고유의 국민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고유의 플랫폼이 없다면 AI도 없고 AI가 없으면 미래도 암울하다. 우리나라 플랫폼을 다시 봐야 하는 이유이다. 우리나라 기업으로는 네이버가 가장 앞서 있으며 한국어 학습에 특화된 서비스 하이퍼 클로버 X를 23년 8월에 출시해 개인과 기업의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로 제공하고 있다. 아직은 기업들이 머뭇거리고 있지만 생성형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걸 확인하면 빠른 성장이 기대되는 사업이다. 네이버뿐만 아니라 카카오, KT, SKT, 삼성 SDS 등 플랫폼 기업이라면 모두 뛰어든 상태이다. 주로 오픈 소스를 활용해 자사가 보유한 데이터를 학습해 서비스를 개발하는 중이다. 금융 기업도 예외가 아니다. 의료 서비스는 어떨까? 엄청난 문서를 보유하고 있는 법조계는 생각해보면 모든 분야가 무한한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다. 퀄리티 높은 데이터만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면 말이다. 투자가 쏟아지는 이유도 가능성이 입증되었다고 믿기 때문이다. 우리가 AI를 기반으로 세계관을 확장한다면 엄청난 미래의 가능성을 읽어낼 수 있다. 지금 현실이 되고 있는 글로벌 시장의 엄청난 변화 속도를 감안할 때 우리도 늦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 마음의 변화부터 그리고 그 후에 기술을 올려야 한다. 그렇다면 본격적인 AI 시대를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AI 시대의 총아 샘 올트먼이 한국에 온 이유. 챗 GPT로 시작된 AI의 광풍은 안 그래도 숨가쁜 디지털 대전환의 또 한 번의 자이언트 스텝을 만들고 있다. 표준 문명의 전환 속도가 더욱 빨라진 형국이다. 그런데 갑자기 궁금하다. 본격 도래한 생성형 AI 시대에 우리나라는 과연 어떤 가능성을 갖고 있을까? 그 의문에 답을 준 사람이 있다. 바로 오픈 AI의 창업자 샘 올트먼이다. 그는 아마도 23년에 가장 바쁘고 가장 주목받는 기업가였을 것이다. 그런 그가 23년 6월 1박 2일의 일정으로 한국을 다녀갔다. 그것도 스태프들까지만 모두 데리고 말이다. 먼저 일본과 유럽을 다녀왔으니 한국도 들을 만하다지만 시장의 크기나 외국 플랫폼에 대한 폐쇄성을 감안할 때 의아한 방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와서 한 인터뷰를 보니 의문이 풀렸다. 일단 그는 한국의 AI 스타트업에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한다. 그러고 보니 행성형 AI 개발에 관한 산업 생태계가 형성된 나라는 미국, 중국, 한국 정도다. 미국과 중국이 워낙 크지만 그래도 한국이 세계 3위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만하다. 미국 입장에서 중국과의 협업은 물 건너갔으니 한국은 좋은 협력 대상이다.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스타트업을 빠르게 키워낼 수도 있고 우수한 전문 인력을 싼 값에 데려오기에도 딱 좋다. 실제로 네이버 대표이사의 고민을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네이버의 가장 큰 고민이 4, 5년차 우수한 개발자들을 미국의 빅테크 회사에 빼앗기는 문제라고 했다. 스카우트 조건을 알면 도저히 막을 수도 없다고 한다. 스카우트 대상자는 고액 연봉은 물론이고 일단 2년간 원하는 지역에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마터호른이 보이는 스위스의 아름다운 마을에서 2년간 재택근무를 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나서 본사가 있는 미국 시애틀로 옮겨간다고 생각해보자. 거부하기 어려운 유혹이다. 물론 가서는 엄청난 업무 압박이 있겠지만 커리어에 도움이 되는 일이니 참아낼 만하다.
미국은 고용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인 만큼 기업의 상황에 따라 해고 역시 언제든 가능하다. 그래도 빅테크 기업 출신이라면 재취업도 비교적 쉽다. 이런 인력의 이동이 보편화되어 있다 보니 실리콘밸리 기업들은 전 세계의 인재를 빨아들이고 있다. 샘 올트먼이 그런 상황을 모를 리 없다. 그렇다면 이 개발자들의 평균 연봉은 어떻게 될까? 23년 11월 오픈 AI 이사회에서는 샘 올트먼 CEO를 해고하는 엄청난 결정을 내렸다. 그야말로 반란이 일어난 것이다. 비영리 법인으로 출발한 오픈 AI의 설립 정신을 샘 올트먼이 MS와 손을 잡으면서 훼손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회사는 난리가 났다. 당혹스러운 상황에 빠진 샘 올트먼에게 사티아 나델라는 영입 제안을 하는가 하면 오픈 AI는 비영리 법인의 정신을 지켜나갈 새 CEO를 뽑는다고 분주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정리한 것은 바로 임직원들이었다. 총 700명의 임직원 중 505명이 샘 올트먼 복귀를 원한다는 연판장에 서명했고 그것이 안 된다면 회사를 옮기겠다고 선언했다. 결국 이사회는 백기를 들고 항복했다. 생성형 AI 업계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인력난이다. 훈련된 개발자를 키우는 데는 엄청난 시간이 소요된다. 지금처럼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인력 이동은 치명타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때 오픈 AI 직원들의 연봉이 세상에 공개되었다. 적게는 2억 5천만 원부터 평균 5억 원, 그리고 전문가는 10억 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연봉이다. 왜 샘 올트먼이 우리나라 개발자들에게 군침을 흘리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한국의 어떤 개발자가 이 정도의 연봉과 오픈 AI에서의 커리어를 거부할 수 있겠는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인프라를 모두 갖춘 한국으로. 샘 올트먼이 인터뷰에서 언급한 또 하나의 매력은 바로 반도체였다. 지금 반도체 업계는 AI 전용 칩 개발에 사활을 걸고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이다. 시장의 절대 강자 엔비디아의 GPU보다 더 성능 좋은 칩 개발을 위해 인텔, AMD 등 세계 최고 기업들이 뛰어들었고 이미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그런데 좋은 성능을 내려면 5나노 이하의 미세 공정이 필수이다. 반도체 설계 회사들이 새로운 칩을 설계하더라도 이를 생산하려면 실력 있는 파운드리가 필요한데 5나노 이하 반도체 제조가 가능한 국가는 현재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대만의 TSMC뿐이다. 오픈 AI의 큰 그림에는 자사를 위한 전용 칩 개발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 그뿐이 아니다. GPU 시스템에는 HBM이라는 특수한 메모리가 필수이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이 공급할 수 있다. 우리는 첨단 반도체 설계부터 제조까지 모든 과정의 생태계를 보유한 국가이다. 향후 성능 좋은 반도체 확보가 필수인 오픈 AI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협력 파트너인 셈이다. 그래서 샘 올트먼은 2024년 1월 26일 다시 한국을 방문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공장을 둘러보며 심도 있는 협의를 마쳤다. 처음에는 6시간만 머물겠다고 하더니 출장 기간을 1박 2일로 늘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공장까지 직접 방문하고 갔다. 7조 달러 펀딩을 하러 다니는 전 세계에서 최고로 바쁜 CEO가 한국이 파트너로서 중요하긴 했던 모양이다. 2024년 2월에는 페이스북의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까지 10년 만에 한국을 찾았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등을 만나 반도체 제조와 전자기기 제조에 대해 상담했다고 한다. 우리나라가 미국의 주요 파트너로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빅테크 CEO들의 행보이다. 그러고 보니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우리는 생성형 AI 시대를 위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인프라를 모두 잘 갖추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이 두 인프라가 돈만 많이 투자한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랜 세월의 기술 축적과 과감한 선제적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후발주자가 쫓아오기 어렵다는 아주 큰 매력이 있다. 엄청난 자본을 반도체 산업에 쏟아붓고 있는 중국이
아직도 7나노 이하의 반도체 제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실감할 수 있다. 더구나 생성형 AI 관련 우수 인력의 양성은 독자적인 데이터 플랫폼을 보유하고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확보해야만 가능하다. 그만큼 오랜 시간은 물론이고 사회 전체의 디지털 전환까지 필요한 매우 험난한 일이다. 디지털 전환을 꺼려온 유럽이나 일본은 앞으로도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뜻이다. 독자적 플랫폼이 없는 나라들인 만큼 생성형 AI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도 없는 상황이니 시간을 투자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그렇다고 미국 입장에서 중국 인력을 데려올 수도 없는 노릇이다. 우리가 AI 시대를 맞아 사회의 전면적인 디지털 전환을 어떤 관점에서 봐야 하는지, 얼마나 시급한 문제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국제적 상황이다. 지금까지는 그야말로 하늘이 도왔다고 생각해야 한다. 어떻게 네이버, 카카오 같은 독자적 데이터 플랫폼을 갖게 되었을까? 어떻게 세계 최고의 반도체 제조 생태계를 구축하게 되었을까? 우리만 한 사이즈의 이런 인프라를 가진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지금 생각해도 참 운이 좋았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은 운에 기댈 수 없다. 우리의 미래를 위한 자발적 디지털 전환이 꼭 필요한 때이다. 이렇게 수십 년간 축적한 기술과 인력이 생성형 AI 시대를 맞아 꽃피울 수 있는 천재 인류의 기회를 만났는데 그냥 날려버릴 수는 없다. 우리도 부지런히 뛰어다녀야 한다. 엄청난 자본들이 몰리는 시장에서 우리 카드를 잘 쓰면서 미래 성장의 베이스를 튼튼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제는 누가 보더라도 생성형 AI의 기술력 확보가 미래의 가장 중요한 국가적 자산임이 명확하다. 그 사실을 모두 공감하고 함께 준비해야 한다. 네. 야, 혁신 발목 잡는 개도국 관성 어디서부터 뜯어 고칠까? 네. 예, 오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예, 오늘 하루도 good day, have a nice day. 네, 즐겁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오늘 7월 31일이군요. 수요일이고요. 오늘 우리 장도희 대표님께서 오셔서 2시에 설명회 하십니다. 참석하실 분은 하여튼 시간 내셔서 꼭 오시기 바랍니다. 네, 오시면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